북한 당국의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결혼식 후 떠난 신혼여행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의 실종은 우연이 아닌 신혼여행을 가장한 치밀한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던 국경을 바라보며 매일 탈출을 계획한 북한 소대장.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결혼식 날 탈북을 감행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태어날 아이까지 걸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가명입니다. 저는 25세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두만강 국경 초소를 지키는 게 제 임무였죠. 매일 아침 6시면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 철책을 순찰했어요. 강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의 국경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상부에서는 늘 말했죠. 적들이 우리 공화국을 노리고 있다. 철책 하나가 무너지면 조국이 무너진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죠.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어느 날 순찰을 돌다 강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물었죠. 할머니,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 중국에서는 불빛이 환했어요. 가끔 바람을 타고 음식 냄새가 넘어왔습니다. 이쪽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가는데 저쪽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간부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품이 넘어왔어요. 쌀, 설탕, 담배. 보안서 간부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줬죠. 제 상관인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소대장, 세상 물정 좀 알아야 해. 원칙만 따지면 못 살아.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오히려 뇌물을 받는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였습니다. 25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언젠가 이 철책을 넘어야겠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국경 지역을 벗어나려면 여행증이 필요했고 감시가 심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해졌습니다. 연좌제가 있었어요. 탈북자가 나오면 3대가 처벌받았죠. 부모님은 평양에 계셨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결혼을 해야겠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탈북하면 되는 거죠. 신혼여행을 가는 척하면 여행증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둘이 함께라면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데리고 갈 순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경마을 학교에서 온 여교사를 만났습니다. 박미영, 24살이었어요. 부대에서 학생들 사상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주 마주쳤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맑았지만 슬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아파 보였어요. 마치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선생님께서 평양에서 오셨다면서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국경지역의 자원에서 왔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지방 발령을 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자원했다니 이상했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싶었어요.
평양에서는 진짜 우리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깨어 있다고. 이 사람도 이 체제의 모순을 보고 있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방문이 핑계였죠. 학생들 사상 교육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미영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 어느 날 미영이 말했습니다. 급식이 나오지 않아요. 부모들도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주죠. 아이들은 수업 중에 쓰러져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 배급도 끊긴 지 오래예요. 시장에서 옥수수를 사 먹는데 그것도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당은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라는 것을. 이곳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영이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겠다고. 용기도 있고 현실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미영을 부대 뒤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 건너 중국 마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동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신고하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란 것뿐이었죠. 이곳에는 미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당은 신경도 안 써요. 아이들이 쓰러지는데 배급은 나오지 않죠.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입니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철책을 넘기로.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신고라도 한다면, 어디로 갈 건데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묻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요. 어떻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여행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신혼여행을 가는 척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음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 땅을 벗어나기로. 위험한 계획이었죠.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에 결혼 신청서를 냈습니다. 석 달간의 신원조회가 시작됐어요. 그 석 달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탈북 경로를 알아보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을 챙겼죠. 드디어 결혼 허가가 났습니다. 혁명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3월 첫째 주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철책을 순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철책을 곧 넘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만 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자. 그러면 자유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국경 마을의 봄은 아직 멀었죠. 저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이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은 평양에서 빌려온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흰색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였죠. 처음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어때요? 미영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결혼식장은 부대 근처 문화회관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제 동료 군인들 몇 명, 미영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들은 평양에서 오실 수 없었어요. 여행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식은 간소했습니다. 사회자가 혁명 부부로서의 임무를 강조했죠. 동무들은 이제 혁명의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낳아야 해요. 저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술과 감자로 만든 떡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 딸 복 받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소대장 축하하네. 신혼여행은 언제 가나?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내일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증은 받았나? 네, 사흘 동안 청진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진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국경을 넘을 겁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부대에서 배정받은 단칸방이었어요. 좁고 춥고 낡았지만 오늘 밤만 지내면 되는 곳이었죠. 문을 닫는 순간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가 들을까 조심하면서요. 내일의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차역까지 걸어가서 청진행 기차를 타는 척해요. 하지만 도중에 내려서 국경으로 가는 거죠. 짐은 어떻게 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최소한만 챙겨요. 신혼여행 가방처럼 보이게요. 하지만 안에는 필요한 것들만 넣는 거예요. 돈, 옷, 약간의 식량. 돈은 충분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모았어요. 중국 돈으로 바꿨어요. 브로커에게 줄 돈도 있고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섭지만 해야 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맞아요.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땅에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요. 미영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꼭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미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야 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 2개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돈, 옷 몇 벌, 물, 비상식량, 간단한 약품. 그리고 미영이 평양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1장.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요. 아마 평생 못 볼 테니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탈북이 성공하면 부모님들은 처벌받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죠.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차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 거예요. 국경 쪽으로요. 제가 1년 동안 지키던 바로 그 철책으로요.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미영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순찰병이었죠. 신혼여행 가시나 봐요?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임이었어요. 응, 청진 갔다 올 거야.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겠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미영이 속삭였어요.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나도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깨어날 거예요.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순찰하던 길이었어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죠. 저기 보여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철책이 우리가 넘어야 할 곳이에요. 미영이 철책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철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키던 철책. 이제 그것을 넘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철책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온 이 철책을 이제 넘는다니. 아이러니했죠.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가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찰 시간도 파악했어요.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순찰병이 안 와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배낭에서 장갑과 두꺼운 천을 꺼냈습니다. 이걸 손에 감아요. 철조망에 베이지 않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 뒤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되죠. 하지만 이 철책을 넘는 순간 우리는 조국의 반역자가 됩니다. 후회 안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저는 철책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3월의 철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그 다음 당신을 도와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책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4m는 됐어요. 제가 매일 순찰하면서 봤던 바로 그 철책이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는 가시철선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서 넘어갔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이제 내려갈게요. 저는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아직 북한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지만 철책 너머였습니다. 당신 차례예요.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야 했지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체육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그녀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요.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
제가 여기서 받아줄게요. 미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가시철선에 옷이 걸렸습니다. 안 돼. 미영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빼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옷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엉켰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찰병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옷을 찢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잡아당겨서 빼요. 미영은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옷이 빠졌어요.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꼭대기를 넘었습니다. 이제 내려와요. 저는 팔을 뻗었습니다. 미영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내려왔어요. 중간에 발이 헛디뎠습니다. 으악!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땅에 넘어졌어요. 미영이 제 위에 쓰러졌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졌어요. 미영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철책을 넘은 거예요. 우리 해냈어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네, 우리 해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병들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저는 미영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발견됐어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뛰어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이었어요. 제 동료들이 쏘는 총이었습니다. 엎드려요. 저는 미영을 땅에 눕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 제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중대장이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중대장은 추적의 귀재였어요. 그가 나섰다면 우리는 끝이었죠.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였습니다. 개들의 후각을 무력화시켰죠. 젠장, 비 때문에 흔적을 못 찾겠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철수한다. 중국 공안에 연락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움직이면 우리도 위험했거든요. 일어나요. 더 가야 해요. 제가 미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었어요.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2시간을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죠. 저기 보여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글 간판이에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년 전에 구한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야 해요.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바지, 흙투성이 얼굴.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한눈에 아셨을 거예요. 들어와. 할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안이 자주 돌아다녀.
빨리 전화하고 숨어.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북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몇 명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둘입니다. 부부예요. 지금 어디야? 저는 할머니께 여쭤보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에 사람 보낼게. 그때까지 숨어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뒷방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어요.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어요. 이춘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아닐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어? 그가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이었어요. 1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죠. 이춘식은 돈을 세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한국까지 못 가. 1인당 10,000위안은 있어야 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더 모아야지. 아니면 그가 미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내분이 일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 저는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겁니까? 별거 아니야.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선택은 너희가 해.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일하면서 모을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춘식이 대답했습니다. 1년. 그 긴 시간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할게요. 이춘식은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변두리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창문은 깨져 있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 공안이 수시로 단속해. 이춘식이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일거리 알아봐 줄게. 그가 떠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방은 춥고 축축했어요. 냄새도 고약했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숨을 곳이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괜찮아요. 북한보다는 낫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한다는 걸. 평양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환경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이춘식이 다시 왔습니다. 일자리 찾았어. 둘 다 식당에서 일하면 돼.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800위안씩 줘.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둘이 일하면 한 달에 1,600위안. 1년이면 19,000위안 정도 모을 수 있었죠. 충분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주방 보조와 설거지가 우리 일이었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토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요. 들키면 끝이에요.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미영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자꾸 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머니는 미영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생리는 언제 했어?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달 전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임신했구나. 임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미영을 쳐다봤어요.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국 가서 테스트기 사와봐. 그럼 알 거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방으로 돌아와 미영에게 줬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재앙이기도 했죠. 어떻게요?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기를 낳아야 해요? 신분증도 없는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기를 중국에서 낳을 순 없어요. 한국에 가서 낳아야 해요. 하지만 돈이 부족해요. 아직 반도 못 모았어요. 제가 더 일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일할게요. 아니면 20시간이라도요. 당신은 몸조리하고 저는 빨리 돈 모을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건설 현장.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미영은 몸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뒀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10,000위안을 모았습니다. 이춘식에게 연락했어요. 돈 모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임신한 여자는 위험해. 베트남 거쳐서 태국 가는 길이 험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 이춘식이 경고했습니다. 괜찮아요. 갈게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자유로운 땅에서 낳고 싶어요. 이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후에 출발해. 준비 단단히 해.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마음의 준비도 했죠.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미영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우리 자유로운 나라에서 만나자.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땅을 향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버스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우리 외에도 탈북자들이 5명 더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국경 검문소를 지나야 해. 조용히 있어. 이춘식이 경고했습니다. 신분증 검사는 내가 처리할게. 절대 말 걸지 마.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경찰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신분증. 이춘식이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보더니 우리 얼굴과 대조했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창백해?
경찰이 미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임신해서 멀미를 해요. 이춘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영을 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으로 갔어요. 방 하나에 7명이 함께 잤습니다. 여기서 사흘 쉬었다가 라오스로 넘어간다. 이춘식이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해. 하지만 미영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이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도 신분 확인해. 들키면 북한으로 송환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샀습니다. 미영에게 먹였어요.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사흘 후 우리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라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숨 막혀. 한 탈북자가 투덜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짐칸은 좁고 더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미영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미영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검문이 있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쉿. 이춘식이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경찰들이 트럭 주변을 돌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짐칸을 두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이춘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웃음소리.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춘식이 뇌물을 준 거였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여기서 일주일 쉬어야 해. 다음 구간은 더 힘들어. 이춘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글 속 작은 마을에 숨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죠. 이게 뭐야? 한 탈북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한보다 못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자유가 있어. 북한처럼 감시받지 않아. 굶주리지 않아. 잠시 힘든 것뿐이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쉬었습니다. 미영은 조금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기는 강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정글을 통과하는 거였죠. 이틀 동안 걸어야 해. 쉬지 않고. 이춘식이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늦어지면 순찰대한테 걸려.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정글은 어두웠어요. 길도 제대로 없었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미영은 배가 불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힘들어요. 미영이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좀 쉬어도 될까요? 안 돼. 계속 가야 해. 이춘식이 재촉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조금 쉬어야 해요. 이춘식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5분. 5분만. 우리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가 당겨요. 아파요. 미영이 배를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이 애써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낮이 되었고, 다시 밤이 되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가 태국이야. 이춘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미영을 안았어요. 우리 해냈어요. 이제 한국만 가면 돼요. 미영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 이춘식이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마지막 관문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곧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기도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겠죠. 그럼요. 꼭 그렇게 해줄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춘식은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내일 아침에 대사관 갈 거야. 오늘은 쉬어. 그가 말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나는 사라질 거야. 너희들끼리 들어가야 해.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받고 한 일이야. 고마워할 것 없어. 그냥 한국 가서 잘 살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제 평생 처음 타본 택시였습니다. 저기 보여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춘식은 멀리서 우리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가요. 제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탈북자 2명입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이었죠. 앉으세요. 직원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생수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마셨습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깨끗했죠.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어요.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숨어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되셨어요? 직원이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7개월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낳고 싶어요.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가시면 출산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를 도와준다니.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절차가 좀 걸릴 겁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서류 작업하고 비자 발급받아야 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태국 정부 시설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대기하시다가 비자 나오면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오후에 대기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기숙사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외에도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 사람 많네요.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가족, 평양에서 온 대학생, 양강도에서 온 노부부.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다는 것.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래요.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일자리도 있대요. 무엇보다 감시가 없대요. 정말 그럴까요? 여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오지 않았겠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미영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한국 가야 하는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기 낳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제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을까? 20날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모레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드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미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자 나왔어요. 모레 한국 가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년 가까이 고생한 끝에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모레가 왔습니다. 우리는 공항으로 갔어요.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이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만 비행기를 타거든요. 놀라실 거예요. 비행기는 정말 신기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자유로워 보였죠.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이 푹신했어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드디어네요.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정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앞날도 저렇게 아름다울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조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고 내렸습니다. 공항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도착했어요.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네. 우리 해냈어요. 정말로요. 1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곳.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면서 한국 생활 적응하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건물들이 높고 깨끗했습니다. 도로가 넓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달렸죠. 저것 봐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걱정 없는 얼굴들이었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 보고 있네요. 미영이 또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걸으면서도 보고 앉아서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모두가 휴대폰을 가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곧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도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석 달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부부방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임신 상태 확인하셔야죠. 방은 놀라웠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온수가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방이에요? 네. 석 달 동안 여기서 지내면 돼요. 저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푹신했어요. 1년 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잤는데 이런 침대라니. 샤워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비누 향이 좋았습니다. 1년간의 여정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이었어요. 북한의 어떤 병원보다 크고 깨끗했죠. 산부인과로 가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영을 진찰했습니다. 초음파를 찍었어요.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건강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한 달 후면 출산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괜찮아요? 네, 아주 건강해요. 그동안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아기가 정말 강하네요. 저는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당연히 강하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죠. 누구를 만날지도 여러분이 정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일자리도 찾아드릴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집도 지원해드려요. 초기 정착금도 나와요. 정말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우리 국민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국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이었어요. 지도자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이었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영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파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직원을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만날 거예요. 우리 아기를. 무서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영을 분만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제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에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야. 우리 정말 자유로운 땅에서 만났구나. 아기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간의 고생, 굶주림, 두려움, 위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 이름을 자유라고 짓고 싶어요. 자유요? 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어서 만난 아기예요. 자유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자유.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있었어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네. 우리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행복한 삶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푸르렀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삶이 기대됐어요. 북한에서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던 저와 평양에서 온 교사 미영.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자유.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으니까요. 하나원 교육을 마친 건 아기 자유가 2달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넓이였어요. 게다가 가구도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까지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정착금도 나왔어요. 당분간은 이 돈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북한에서는 국가가 사람을 감시하고 억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국경경비대 경력이 도움이 됐죠. 미영은 아기를 키우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 말과 한국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여보, 이거 봐요. 어느 날 미영이 마트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마트에 가득했어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죠. 자유야, 아빠가 사과 깎아줄게. 저는 아기를 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이 아이는 굶주림을 모르고 자랄 거예요. 감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꾸며 자랄 겁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상사가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김 씨는 정말 성실해요. 승진 추천할게요. 승진.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았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았죠. 미영도 변했습니다. 한국어가 늘었어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들과 친해졌죠. 오늘 애들이랑 놀이터 갔다 왔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친절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다들 눈물 흘리면서 들어줬어요.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당신도요. 우리 함께 잘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자유가 돌이 됐어요.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 회사 동료들, 미영의 친구들이 왔어요. 축하해요.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자유는 돌잡이를 했습니다. 책을 잡았어요. 똑똑하겠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 사람이 됐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혹시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미영이 말했습니다. 해요.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요. 북한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간담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철책을 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북한은 감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곳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요. 대한민국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이곳은 천국 같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자유가 있죠. 꿈을 꿀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어요.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요. 북한에 아직도 2천만 명이 갇혀 있어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자유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 자유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커서 경찰관 될 거야. 나쁜 사람들 잡을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응원할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아이가 꿈을 말하는 것. 그것도 자유롭게요.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불빛이 가득했죠. 뭐 생각해요?
미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강 건너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그들도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일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간의 도피, 굶주림, 두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북한을 떠나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곳이 제 조국이에요.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 거예요. 처벌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제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야 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자유예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이 나라의 훌륭한 국민이 될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택. 그것은 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북한에 갇혀 있는 2천만 명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요. 국경경비대 소대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저의 이야기.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